강남 아파트보다 비트코인이 더 강력한 자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접한다면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채를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 믿음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국면마다 검증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생각해보면 지금의 환경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산의 본질적 가치는 결국 구매력을 얼마나 잘 지켜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10년 뒤에도 비슷하게 살 수 있어야 그 자산이 제 역할을 한다는 뜻이지요. 강남 아파트는 그동안 이 기준에서 꽤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희소한 입지, 학군, 그리고 사회적 상징성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방어하는 최후의 방패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질문해보면 앞으로도 이 구조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태생부터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총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반감기를 거치며 신규 발행 속도가 절반씩 줄어듭니다. 금조차도 매년 약 1% 정도는 채굴로 늘어나는데 비트코인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절대적 희소성을 가진 셈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살펴보면 희소성 자체가 단순한 자연 조건이 아니라 프로토콜에 의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자산 구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동성과 보관성입니다. 금은 물리적 실체가 있어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비용이 들고 국경을 넘나들며 옮기려면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만 작동한다면 지구 어디서든 몇 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고 분실 위험조차 암호화 기술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매력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보조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자산이 가지는 본질을 프로토콜 기반 신뢰로 정의하면서 공급이 예측 가능하고 검열이 불가능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기존 자산보다 훨씬 강력한 구매력 방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오랫동안 금이나 부동산의 물리적 희소성에 의존해왔지만 앞으로는 코드와 네트워크라는 디지털 희소성으로 신뢰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워런 버핏의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시간은 훌륭한 기업의 친구지만 평범한 자산의 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해석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 로직이 강화되는 자산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는 정책, 세금, 인구 변화라는 외부 요인에 휘둘릴 수 있고 금은 채굴 기술과 공급 확대의 변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설계된 순간부터 희소성과 불변성이 코드에 박혀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논리적 무게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벽돌로 지어진 집이나 땅속에서 캐낸 금보다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의 희소성이야말로 진짜 구매력,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단순한 투기 장세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오르면 곧바로 거품이다라는 말이 따라붙었지만 지금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훨씬 두드러집니다.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승은 과거와 달리 여러 제도적, 금융적 요인이 결합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변화는 제도권 편입입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암호화폐는 이제 공식적으로 금융체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빅테크 기업들까지 금융 영역에 진입하면서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신기루라 치부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은행, 연기금, 기업 재무팀까지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과거의 반감기 사이클과 현재의 상황이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4번의 반감기마다 비슷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반감기 이후 약 1년 반 뒤에 정점을 찍고 그 직전에는 미국 금리가 최저점에 도달했습니다. 즉,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 비트코인 상승과 맞물렸던 것입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연준은 무려 5조 달러를 발행했고 애미 통화량은 15조 달러에서 20조 달러로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은 사상 유례 없는 폭발적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식이 깨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최고점에 머물러 있고 애미 통화량도 횡보 중입니다.
과거 패턴대로라면 지금쯤 금리가 바닥을 찍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을 떠받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수요 구조의 변화입니다.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이 가장 뚜렷한 신호입니다. 하루에만 10억 달러 가까운 돈이 ETF를 통해 들어왔고 올해에만 약 400억 달러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아니라 장기 운용 자금이 전략적으로 자산을 재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유동성 확대가 아닌 포트폴리오 전환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자의 심리를 짚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안전판을 찾습니다. 과거에는 금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이 지배하는 지금 금보다 더 직관적이고 유연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생각하면 제도권에서 인정받은 비트코인은 바로 그 공백을 채우는 존재로 떠오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같은 초장기 자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은 구조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9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일부라도 흘러들어온다면 이는 일시적 투기 수요가 아니라 제도화된 장기 수요로 굳어질 것입니다. 이는 과거 어느 상승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동력입니다. 스탠퍼드 연구진은 이를 신뢰의 학습 곡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자산을 신뢰하기 전 반드시 일정한 학습 기간을 거칩니다. 제도권 편입은 그 학습을 공식화하는 과정이고 ETF와 퇴직연금 투자는 그 신뢰가 자본 흐름으로 구체화되는 순간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자산 체계의 전환을 상징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와 유동성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제도화된 수요, 기관 자금, 그리고 신뢰 구조의 변화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자주 금을 떠올립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선택해온 대표적 가치 저장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은 단순히 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을 더 정교하게 확장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의 가치는 희소성과 불변성에서 비롯됩니다. 금은 쉽게 녹슬지 않고 지구상에 매장된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광맥이 발견되면 공급은 늘어나고 매년 약 1%의 속도로 재고가 증가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총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으며 반감기를 거치며 발행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금이 가진 희소성과 불변성을 비트코인은 더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리적 실체라는 점도 차이를 만듭니다. 금은 손에 쥘 수 있고 그 물리성 덕분에 직관적인 신뢰를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물리성은 한계이기도 합니다. 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금고가 필요하고 국경을 넘어 이동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생각해보면 물리적 존재가 신뢰를 주는 동시에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네트워크만 살아있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동은 몇 분 만에 끝나고 보관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실물이 없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하지만 현실을 떠올려보면 금을 직접 만지며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장부와 계좌를 통해 금을 소유합니다. 즉, 이미 실물보다는 기록에 의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투자 심리의 장벽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아파트를 팔아 비트코인을 산다는 발상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들립니다. 거주 문제, 세금 부담, 사회적 시선 같은 요소들이 결정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계산해보면 순수하게 수익률 관점에서는 아파트를 보유하기보다 월세를 살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논리를 이해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되었습니다. 한때는 유동성이 확대될 때 모든 부동산이 상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특정 지역만 살아남았고 결국 강남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으로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채권, 금, 비트코인까지 모두 비교하며 무엇이 가장 잘 구매력을 지켜주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점점 비트코인으로 쏠리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로직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연구진은 이를 학습과 신뢰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자산을 곧바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학습하고 제도적 보장을 확인하며 경험을 축적해야만 본격적인 자금이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된 지난 몇 년은 바로 그 학습 기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학습을 넘어 공감과 채택으로 이어지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자신이 만든 가치에 의해 결국 지배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과 아파트는 오랫동안 인간이 신뢰를 부여한 가치 저장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해석해보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 저장 방식을 만들었고 곧 그것에 의해 지배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인류가 만든 새로운 가치 규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처럼 금리 인하와 부동산 정책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인하는 가치 저장의 규칙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점점 디지털 희소성과 네트워크 신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더 넓혀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논할 때 단순히 한 나라의 부동산이나 금과의 비교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화폐 체제의 변화를 함께 보아야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달러 패권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전 세계 금융 질서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생각해보면 달러 패권은 미국 정부의 힘이 아니라 월가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발행권을 가진 연준과 민간 금융 시스템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조절하며 이익을 취했고 정부는 그 구조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체제가 흔들린 계기는 근본이제 폐지 이후였습니다. 닉슨 행정부가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를 끊으면서 달러는 무제한 발행이 가능한 화폐가 되었습니다. 월가는 채권과 자산 시장을 통해 이 유동성을 관리했고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도록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시장에 흡수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자산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월가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월가의 패권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3법 통과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발행 권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약 애플이나 구글 혹은 메타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기존 은행 시스템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은 비트코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자에게 디지털 금융의 편리함을 학습시키는 동시에 비트코인은 그 토대 위에서 희소성과 불변성으로 차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만약 원화 대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확산된다면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약해지고 통화 주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송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국가는 국채 발행 기반을 잃고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화폐는 기술, 금융, 정치가 뒤섞인 권력 구조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학적 차원의 질문을 마주합니다. 화폐 주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서라면 편리하고 저렴한 화폐 시스템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발권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딜레마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계약의 본질을 묻는 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권력은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속에서 정당성을 얻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생각해보면 화폐 주권도 결국은 국민의 선택과 신뢰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기술 패권이 화폐 패권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장악한 빅테크 기업들이 화폐 시스템을 새로 짤 것이고 비트코인은 그 중심에서 희소성과 디플레이션적 속성을 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금의 가치가 서서히 비트코인으로 이동한다면 전 세계 30조 달러 규모의 금 시가총액이 디지털로 이전되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첫째, 구매력의 본질을 지키는 자산이 무엇인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거대한 변화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개인의 자산 방어 논리와 국가의 통화 주권 사이의 긴장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금에서 달러로, 달러에서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신뢰의 진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산이 세대를 넘어 구매력을 지켜줄 수 있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한 투자 결정을 넘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의 규칙을 정하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집이 아니라 코드와 네트워크로 짜인 시스템이 미래의 구매력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